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음주 및 뺑소니 혐의로 지탄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까지 공연을 강행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일부 팬들은 여전히 응원과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될지 일부에서 짚어보고요.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농구의 애국가 제창을 두고 프로스포츠에서 국가주의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에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다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의견 역시 팽팽한데요. 오래된 논쟁이죠. 자, 프로스포츠 애국가 제청 문제, 이에 대해서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유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고 인정한 건 창원 콘서트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공연을 마친 뒤 사실을 밝힌 건 결국 매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초 이틀 공연 2만 석이 매진돼 매출이 40억 원에 이르는 걸로 추정됐지만 음주 여파로 취소표가 수천 장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팬카페에 올린 글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돌아오겠다며 복귀를 암시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며 김 씨를 두둔하기도 했는데 김 씨와 소속사가 강성 팬덤 뒤에서 음주 사실을 숨기다 일이 더 커진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장유미 변호사께, 네. 변호사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꼬일 대로 꼬이는 상황을 자처한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뭐 팬들이 두둔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거겠지만 살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어떻게 보면 일단 과실범인 측면이 있어요. 음주는 고의이지만요. 네. 그 사고를 냈다는 건 너무 명징한 사실인데 그 당시에 거기서 끝냈으면 뭐 영장을 청구하니 뭐 이런 단계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범행을 사실상 은닉하기 위한 굉장히 좀 여러 층의 행위들이 있었고요. 향후 자백을 하긴 했지만 이것도 뭐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을 법률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음주를 혈중 알코올 농도 책정이 안 됐습니다. 17시간 뒤에 경찰이 출두했을 때요. 소변에서 나왔지만 그 음주 운전을 했을 당시 사고를 냈을 당시에 술을 마셨기 때문인지 아니면 매니저가 집이 아니라 이제 구리에 있는 모텔로 데려다 줬는데 그 앞에서 4캔의 맥주를 사거든요. 그걸 마셔서 그런 거지. 대단히 혼용되는 상황을 본인이 만들었고 그 이후에 어떤 객관적인 진단이 나와도 좀 무용하게 만든 부분이 있어서 더 비판이 거센 것 같습니다. 우리 M장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네.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음주 사실을 그 처음에 이제 완강히 부인했던 이유가 바로 이 공연 문제 때문이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취소가 되면 어떤 위약금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그걸 우려해서 그랬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 매출만 40억입니다. 이 티켓 가격을 보면 VIP석이 23만 원이고요. 네. 로얄석, R석이 21만 원입니다. 한 번 공연을 하면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출을 따져보면 40억 원인데 이것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공연을 준비하면 그때 스태프들이나 그 장소 대관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도 다 이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콘서트가 취소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될 광고주들 위약금을 또 청구하게 될 것이고요. 뭐 정확한 추산은 좀 힘들겠지만 이 수백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네, 이 돈 문제가 엮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오히려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희롱했던?
어떻게 무시했다? 무시했다, 농락했다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좀 공교롭게도 이 김호중 씨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대표가 제 개그맨 동기입니다. 아, 잘 아세요? 네, 오. 잘하는 공채 출신 동기입니다. 개그맨이시라는 기사 네, 봤어요. 네, 동기여서 어떻게 저 사업을 일고 왔는지 대충은 아는데 원래 이 연예계,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쭉 종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뉴얼이 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 같고 네. 좀 우왕좌왕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저희의 어떤 초점은 주제는 그게 아니라 이런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두둔하고 나섰던 이른바 팬심. 팬덤.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바로 여기에 이제 지금부터 네. 집중해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최 작가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국내 팬덤 문화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팬덤 문화가 조직화된 거는 1990년대였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한국 댄스 가수의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뜨겁게 반응을 했죠. 그래서 이런 현상에 고무돼서 뭐 H.O.T, 잭스키스, G.O.D 등의 청소년들을 위한 아이돌이 기획이 됐고요. 잠깐만요. 조용필 시대도 오빠 부대는 있었었는데. 맞아요. 그때는 이렇게 막 조직적인 팬덤이라기보다는 그 아예 이제 팬클럽을 만들어서 팬클럽은 존재했죠.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에 그 등장한 이 이른바 팬덤 문화는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수들을 상징하는 색깔이 있고 네. 예컨대 G.O.D의 팬들은 하늘색 풍선, 뭐 다른 팀은 뭐 하얀색. 그래서 이 과거의 팬 문화와는 좀 더 열정적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호전성을 약간 띠긴 시작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요때까지는 주로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팬덤들이 형성됐었는데 2000년대 중반에 들면서 원더걸스, 소녀시대 이런 팀들이 스타덤에 오르면서 오빠 부대가 아닌 삼촌 팬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팬덤 문화가 좀 다변화되고 폭이 넓어졌는데 최근 몇 년에는 임영웅 씨를 비롯한 트로트 가수들이 많은 활약을 펼치면서 현재는 60, 70대 나아가 80대 어머님 팬층까지 그 문화가 정말 넓어져서 사실상 10대에서 거의 80대까지 이 팬덤 문화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연령대에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남녀노소를 안 가린다.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 이 그 팬들의 뭐라고 할까 충성심이라고 표현을 할까? 일단 충성심이라고 네. 하죠. 이건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일단 이 팬덤 문화의 성장은 인터넷 이 문화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이 예전에는 그냥 좋아하는 가수와 팬의 입장이었다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이 조직화될 수 있게 됐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서 아티스트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팬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의 팬들은 아주 인기를 끌기 전부터 이제 좋아하는 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팬들은 어떤 감정을 갖냐면 이 아티스트를 내가 키웠다.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의 뜻과 다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굉장히 오히려 반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이 까가 되는 순간이 또 손쉽게 도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경우에는 유사연의 감정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인과도 같은 감정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한 아이돌 멤버가 열애설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사과 요청까지 팬들 사이에서 일어났고 실제로 사과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시위까지 했었죠. 네. 해외 팬들이 시위까지 소속사 해가지고 앞에 찾아와서 엄청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또 네.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주가가 출렁였어요. 연애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이 연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이런 촌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M장의 말씀대로 빠였다가 까가 되는 게 한순간이다. 네. 그러면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왜 그 바에서 까로 안 넘어가고 오히려 왜 그 적극적인 어떤 방어 부대가 됐느냐? 그게 실버 팬들은요. 예. 웬만하면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 삶의 우여곡절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예. 이 미성년자 팬들이나 나이가 어린 20대 초반의 팬들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도덕성에도 굉장히 높은 가치를 매기거든요. 네.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자신과도 동의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아티스트도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훌륭한,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실버 팬들은 이게 연애 감정이라기보다는 자식을 바라보는 감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팬들은 실버 팬들은 그런 이슈에 이렇게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게 용서되는. 그래서 한 번 팬이 되면 쭉 간다. 실버 팬들은. 그 비유가 찰진데요. 자식보다 단다. 네. 실제로 와닿아요. 제가 예전에 직장인 시절에 그 한 홍콩의 스타를 초대해서 자선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예. 예. 근데 이 일본 팬들이 그러니까 홍콩 스타예요. 꽃보다 남자, 대만 스타예요. 꽃보다 남자 출연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일본 팬들이 와서 따라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제 임무가 그 사람들을 에스코트하라는 거예요. 호텔에 데려주고. 예. 그러니까 스타도 이 팬을 각별히 대우를 하는데 그 팬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0대의 그 여성들이었는데 내가 이 스타를 키웠다. 신인 때부터 우리가 발굴했고 뭐 나오면 우리가 다 사줬고 해외 공연 다 따라왔고 그래서 한국까지 왔다. 예, 그래서 정말 그 키워낸다는 심정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금쪽이네요. 금쪽이. 어떻게 보면 금쪽이고 네. 버릴 수 금쪽이는 없는 좀 존재인 거죠. 금쪽이는 좀 사고를 치는. 그래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종편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슈들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의외로 김호중 씨 관련된 이슈들이 시청률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랬어요? 외면합니다. 안 봐보고 중장년층 그렇구나. 팬들은 아유 저거 아니야 우리 호중이 그랬을 리 없어. 아니면 아예 부인해버린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현상이 생겨서 의외로 시청률이 잘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M장께서 좀 잘하신다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그 김호중 씨나 소속사에서 보였던 모습이 네. 이 팬심 뒤로 숨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약간 그 잘 몰라서 우왕좌왕했던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보십니까?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초창기에 했던 반응을 보면 일단 뭐 그 즉각적인 대응을 해서 오히려 사과를 하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을 문제였었는데 일단 팬들이 비호를 해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돈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잘못을 시인하면 콘서트 강행은 힘들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콘서트를 강행해야 됐었는 상황이었고 그 중간에 그 전에 마지막 콘서트 전에 있었던 콘서트에서는 김호중 씨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것 보면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었거든요. 회사 차원에서 준비된 멘트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뭐 처음에는 좀 우왕좌왕했으나 나중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이나 손해를 따져봤을 때 이게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이제 수순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그 종합하는 차원에서 이런 팬덤 문화를 그 세 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미미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 팬덤 문화를 지금 정치적인 지형이랑도 뭐 비교하는 막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맹목적인 거는 항상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선택은 다 맞고 이 부분은 끝까지 내가 옹호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틀린 방향일 때가 많아서요. 예. 저는 김호중 씨의 행동을 갖고 봤을 때 소속사에서 우왕좌왕한 측면도 있겠지만 전 대단히 어떻게 보면 조직적이고 치밀했다라는 인상을 좀 지우기는 어려워요. 네. 이건 좀 용서받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응원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게 과연 그 연예인에게 아티스트한테 도움이 궁극적으로 되는 방향인지도 좀 모르겠고요. 그래서 더 일반 관중과 그냥 많은 분들한테는 외면을 더 당하는 셈이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 좀 건강하지 않은 팬덤 문화도 일부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린 팬들을 기반으로 한 아이돌 멤버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아마 즉각적으로 사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네. 팬덤 문화도 좀 약간 성격이 다르다? 네. 웬만한 이 흠에는 그 잘 인정을 하지 않는 또 실버 팬들의 특성 같은 것들을 기획사에서도 몰랐을 리 감안을 없거든요. 했다. 그래요? 우리 최 작가님은 어떻게
저는 요즘에 인기 사회라고 봐요. 21세기 권력의 척도는 인기고 그래서 뭐 연예인의 수입은 물론이고 유튜버, 셀러, 뭐 스타 강사, 뭐 특정 분야 전문가 그리고 나아가서 정치인의 권력까지도 전부 다 대중의 인기로부터 기인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인기가 권력이 되어버린 사회인데 그래서 인기가 있으면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정치를 하기도 하고 네. 또 제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도 대중과 시민으로부터 인기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신뢰도를 잃어버리면 권좌에서 내려오기도 하는 시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옥중 출마도 있고 뭐 탄핵도 겪었고 이게 다 인기와 연관이 되어 있고 심지어 이제 포퓰리즘 같은 정책도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 하에 인기에 도취된 사람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법과 제도권의 규제까지도 이 인기를 등에 잇고 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당연히 막강한 여론전을 행사하는 지지자들이 있어서 가능한데 네. 참고로 요번에 그 김호중 씨의 팬카페 회원수는 지금은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지난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15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김천에 소리길 생기고 그랬는데 김천 시민의 숫자보다 많은 거예요. 예. 충북 제천시의 인구 수보다 많은 겁니다. 아, 지금 그 얘기 나올까 잠깐 예. 샛길로 빠져가지고 지자체에서 네, 많더라고요. 특정 유명인 마케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세 분은? 좀 너무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에는 박유천 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박유천 벚꽃길. 근데 박유천 씨가 또 뭐 마약 이슈니 여러 이슈로 대단히 좀 곤란함을 겪었었거든요. 그럼 그 지자체에 사는 그 길을 지나다니는 분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름을 다 그렇게 만들어서 표지까지 만들어 놓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유명인인데 작고를 하셨고 근데 뭐 대한민국의 네. 뭐 정치나 뭐 문화에 한 획을 그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우리 고장 출신이라고 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존해 있고 활동 중인데 네. 그렇게 하는 걸 갖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아직 평가가 안 끝났고 그러니까. 네. 어떠한 일이 현재 벌어질지 진행형인데. 모르는데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나서서 이름을 지정한다는 거는 명백히 관광 수입을 노린 그러니까 이것도 거대한 팬덤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편승하는 거죠. 편승하는 거죠. 언론도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인기가 있는 연예인의 기사를 계속 쏟아내고 뭐 그런 편승 문화가 언론, 지자체까지 다 퍼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팬덤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고 네. 아까 이제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초분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각계각층이 같은 생각, 같은 취향을 가진 동료 집단으로 세밀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네. 정치 진영은 물론이고 뭐 정당 뭐 선거철에 드러나는 지역주의 이건 뭐 고질적이고요. 심지어 고급 아파트의 주민회 여기서 또 자식들끼리 그 결혼하는 가입 클럽 같은 것도 따로 있고 아이고. 그러니까 뭐 있더라고요. 동호회, 팬클럽 뭐 이런 것들이 다 세밀하게 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취미와 가치관,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동료 집단이 이 특정인을 지지할 때 이들의 결속력이 때로는 혈연보다도 더 뜨겁게 강화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동료 집단 구성원이 많을수록 지지를 받는 그 주인공은 이들과의 결속만 유지된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사회 통념을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라도 그 결속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뭐 정치, 문화, 뭐 대중문화, 연예계에 쫙 퍼져 있고 이번 사태는 그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 팬덤 문화의 명감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판이 또 이 유튜브 판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정치 시사 유튜브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팬덤이 생기면 운영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 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로 광고나 이런 것들도 많이 소비를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밑거름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 이제 팬덤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 이제 이 크리에이터들은 어느 순간 이 팬들에 의해 잠식당하는 순간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팬들이 우리 구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납득할까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자유롭게 발언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팬들의 의견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팬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팬들이 열광할 만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나는 사라지고
팬들에 의한 꼭두각시로 변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일전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교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노예였더라. 그러네요. 그런 거죠, 뭐 네, 비슷하게. 본말이 전도되는 느낌도 있고. 그 요즘 방송을 보면 압존법이 사라졌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 당연히 높여야 될 대상은 독자, 청취자, 시청자인데 맞아요. 출연자가 존재하지 않는 자기의 선배, 특히 아이돌 선배를 극존칭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 심지어 3, 40대, 4, 50대 출연자가 뭐 누구 얘기를 하다 그런 가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진행자들이 아유 큰일 날 소리를 그러면 갑자기 막 장난처럼 속고대죄하듯이 막 사죄하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네. 아이돌 팬덤 문화 건드렸다가는 큰일 그쵸. 난다라는 정서가 방송과 전반에 그쵸. 깔려 있죠. 이게 밈처럼 이용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서 팬덤을 일으킨 이들이 얼마나 상당한 권력을 지니고 있고 그들이 그 갖고 있는 형성한 문화 중에 호전성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방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건전한 비판과 지나치게 팬덤의 견제를 의식하지 않는 문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럼 말 그대로 감정의 영역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이 어떻게 발산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 오늘 지금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했던 바로 이 문제는 어떻게 발산할 것인가. 바로에 이제 있어서 어떤 그런 문제인 것으로 그렇게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진행되겠습니다. 애국가는 여기 계신 모든 관중 여러분들이 함께하시는 대합창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야구장을 찾은 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선수들이 일렬로 서서 태극기를 보며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 본 적 있으시죠?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시합도 아닌데 이 국민의례 당연히 해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경기 전 국민의례가 군사 정권 때 시작된 국가주의적 관습의 잔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이 의지를 다잡을 수 있고 어수선한 경기장 분위기를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 스포츠 경기에서 관객과 선수의 애국심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 분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먼저 작가님이 이제 사전에 이 의견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국가주의적인 발상이고 처음에 이제 프로야구나 이제 우리나라의 프로 스포츠가 처음에 생겨날 때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만든 문화인데 아직까지 그냥 큰 생각 없이 그냥 이어져 내려온 것 같다. 이제는 없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야구 프로그램을 봤어요. 최강야구라고 이제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나와서 야구를 다시 하는 내용인데 한 번씩 이제 직관 경기를 합니다. 크게 네. 고척돔에서.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애국가 제창을 하더라고요. 유명 가수가 나와서 애국가를 부르고 이제 그렇게 이 국민의례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는 거예요. 감동이 싹 밀려오면서. 그런 거 있죠. 네. 근데 뭐 그러면서 애국심이 고취됐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진짜 큰 세레머니가 열린다라는 어떤 이 사전에 이제 교감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걸 국가주의적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레모니로서 이 이벤트의 격을 좀 높이고 네. 거기 있는 많은 관중들과 선수들이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정제하면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빅 이제 세레모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생각을 바꿨다 이거죠. 바꿨습니다. 네, 우리 최 작가님은 사람이 무서운 게요. 지금 우리 이 코너 이제 소개할 때 오디오가 나가잖아요. 네. 그때 애국가가 쫙 나왔잖아요. 살짝 소름 돋으셨죠? 저도 모르게 돋으셨죠? 손이 가슴에 자동적으로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론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어릴 때 오후 5시 되면 그 애국가가 퍼지면서 국기 갑자기 막 뛰어놀다가 갑자기 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영화관에 가면 맞아요. 애국가가 나왔어요. 건전가요도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그 기억납니다. 앨범을 사면 마지막에 꼭 건전가요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스포츠가 우리나라 프로스포츠가 3S 정책에 의해서 80년대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프로스포츠 앞에 애국가를 부른다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런 시대였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이제 그 시대를 되돌아보게 되는데 그때는 3S 정책의 숨은 의도와 목적이 뭐였는지 우리가 모르면서 살았던 거고 저도 어리기도 했었고 지나서 돌아보니까 이게 결국은 국민을 결속시키고 국가를 하나로 묶고 애국심을 고취시켜서 국가 정책을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광의의 전체주의적인 발상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국가 대항전, 예컨대 뭐 올림픽이라든지 뭐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경기에서는 국가를 재창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프로스포츠는 국가끼리 경기를 펼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LG와 삼성, 뭐 SK와 KT, 때로는 기업, 때로는 지역끼리 펼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뭔가 진지한 순간이 필요하자면 차라리 공식 응원가를 부르는 게 낫지 않은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 변호사는 저는 이번에 그 애국가와 스포츠 이렇게 했더니 모든 프로 스포츠에서 애국가 제창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프로야구와 프로농구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K리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자율위임에 맡겼더니 어느 구단도 지금 이제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교과서에 뭐 전두환 대통령이 뭐 연설하시는 모습 이런 게 교과서에 있었고 극장을 가도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막 대한뉴스 같은 걸 봤던 세대였어서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이슈를 생각해 봤을 때 아니 무슨 프로 리그에서 애국가를 제창하냐라고 했는데 또 MC 장원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애국가가 웅장해지는 또 부분은 있잖아요. 또 한켠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장례가 너무 소란스럽고 게임 들어가기 전에 좀 장례를 정비하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좀 집중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또 이걸 활용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장점도 있는데 일단은 국가주의 어떤 잔재이자 유산이라는 측면은 또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프로리그에서는 하는 게 좀 어색하다. 다만 국가대항전에서는 뭐 당연하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국가를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장례 정비용으로 국가를 쓴다라는 게 그게 그러네요. 자기 모순 아닌가요? 근데 그게 부수적인 효과인 거죠. 네, 그거는 정말로 논리적 자기 모순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저는 이제 요즘 그 프리미어 리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를 종종 보는데 그 토트넘 경기를 보면 꼭 한 명이 트럼펫을 공식 응원가를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이 장엄한 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심기일전을 하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죠. You never walk alone. 그 구호도 외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심기일전하고 다 같이 집중하는 순간을 위해서라면 애국가는 오히려 의도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프로야구를 되게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제가 제일 어색한 장면이 뭐냐면은요. 국민 의례를 하는데 용병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국가가 흘러나오는데 그 용병에게는 애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있어요. 그럼 저는 가끔 그 생각, 저 용병은 애국가가 흘러나올 때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저 용병에게 저건 고역일까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딴짓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퇴출된 경우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프로농구 리그에서 창원 LG 소속이었던 이 데이본 제퍼슨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4강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에서 애국가 대창 중에 스트레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난이 좀 있었습니다. 팬들은 우리나라 리그에서 뛰고 있으면 네가 뛰고 있는 리그의 국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의를 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갖습니다. 대한민국의 팬들은. 예, 이 대한민국 정서,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언어에 대해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그 선수한테 강한 애정을 보이고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그 선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팬덤이 좀 그런 게 강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애국가 대창을 하는데 딴짓을 해? 그래서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좀 있었는데 본인의 SNS에 손가락 욕을 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구단에서 강하게 처벌했죠. 퇴출시켰습니다. 왜냐면 이 팀의 이미지. 그러니까 역시 직접적 명분은 손가락. 그게 직접적이었어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이 선수가 조금 이제 외국인 선수들은 자유분방하잖아요. 자유분방한 행동 때문에 약간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전례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미식 축구할 때 이제 이 거부하고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그 미국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농구와 야구 때 애국가 제창이 남아 있는데 이게 다 공통점이 미국에서 들어온 스포츠라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도 지금 메이저리그, 그다음 NBA 이것뿐만 아니라 주요 프로 스포츠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국가 제창을 합니다. 예, 이유는 초기에 이제 프로 스포츠가 자리 잡을 때 그때 이제 1,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국가주의를 좀 고취해야겠다라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게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메이저리그 있잖아요. 예, 뉴욕 양키스 구단이 예전에 7회 초, 그러니까 경기 중간에 7회 초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드 블레스 아메리카를 제창하면서 9.11 테러 희생자를 기렸어요. 그런데 이때 관중들도 일어나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정책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나오는 동안에 화장실을 가다가 경찰한테 제압당한 한 관중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른바 이 꼼짝마 정책은 폐기가 됐고 또 2016년에는 그 미국 프로풋볼 NFL 샌프란시스코 49ers 소속의 콜린 캐퍼닉이 국가가 연주될 때 일어서지 않아서 화제가 됐거든요. 이 캐퍼닉이 왜 안 일어섰냐.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만연한 경찰의 폭력과 흑인을 비롯한 유색 인종에 대한 불평등 때문에 내가 성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캐퍼닉이 앉은 채로 국가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SNS에서 캐퍼닉을 향한 살해 협박까지 있었고 일부에서는 스포츠의 정치적 견해를 더 씌우는 거는 비판받을 일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 결국 NFL 선수들과 구단은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선수 개인은 국가 연주 의식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면서 캐퍼닉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비췄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관통하는 문제는 결국 저는 개인에게는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애국심도 우러나오는 것인데 그렇죠. 강제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아주 이제 전통적인 어떤 논점인데 아까 했던 얘기 저 하나만 더 하면 이건 방송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그걸 보면서 프로야구 시작할 때 애국가가 흘러나오면 카메라가 어떻게 도는지 아십니까? 선수를 한 명 한 명을 다 잡아요. 얼굴을.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저 그러면서 그 카메라 워킹을 통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애국가가 흘러오는데 누군가가 실실 웃는다. 만약에 그런 게 그 방송에 나갔다면 저 선수는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이제 선수들도 이제 카메라가 그렇게 돈다는 거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얼굴 표정이 경직되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저게 저 선수의 자발적인 표정일까? 이 생각도 했어요. 조금이라도 집중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이 여론의 문매를 맞기 십상이죠. 그러니까요. 자, 이거는 어찌 본다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 선수들에게. 이런 얘기고 사실 연결이 돼요. 이건 방송사한테 카메라 들이대는 방송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고 사실은 단순히 비교하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엔 국가 기념일이 있어요. 국가 기념일이 있어서 그 날이 되면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행사를 열어요. 그때 국민 의례를 진행을 해요.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왜?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 의례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본다면 사법부에서 재판은 시작하면 그때 국민 의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국사를 다루는 거니까 오히려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거 합니까? 거기서?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안 하면서 왜 프로스포츠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립이 되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한 목적성이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애국가를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애국가를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이유로 프로스포츠에 쓰고 있는 건데 근데 방송사가 애국가가 연주될 때 선수들의 표정을 하나하나씩 클로즈업해서 잡잖아요. 근데 그때 선수들의 표정이 대부분 오늘 시합에 임하는 자세.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나의 충성이나 국가에 대한 나의 견해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얼굴에 오늘 시합이 얼마나 중요하고 오늘은 어떤 각오로 임하겠다라는 표정이고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애국가는 사실 굉장히 소모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고 애국가를 존중한다면 오히려 더욱더 이 프로스포츠에 애국가를 트는 게 맞지 않는 것이며 사실 그래서 선수들이 희생양이 되는 게 이 애국가가 연주되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했거나 실수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 이대현 선수는 그때 경찰청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이대현 선수는 경례를 해야 됩니다.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옆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 뭐 김태균 선수가 자기도 모르게 같이 경례를 한 거예요. 민간인인데 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때 마침 성적도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기성용 선수도 우리가 2014년에 티니지랑 평가를 했어요. 그때는 가슴에 올리는 손을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가슴에 올린 걸 두고 또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자 핵심은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비장한 각오 그걸 비춰주는 시간인데 그게 본질과 상관없이 선수들이 어떻게 국기에 대한 예의를 잘 갖추냐 이걸 평가하는 시간도 동시에 진행되는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혹한 면이 있는 거죠.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그런 해명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바로 이제 그 이대현 선수가 있었는데 혼자만 거수경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어색할까봐 다른 선수들한테 우리 같이 거수경례를 하는 게 어때는데 다른 선수들은 이제 통상의 국민의례 방식으로 해서 본인은 그 친구 옆에서 좀 거들어주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그 자세가 되게 불량하다 이래서 좀 논란이 됐고 경기 성적도 좋지 않다 보니까 더 큰 논란이 돼서 지금까지 회자가 되는 거고 국회 주최 토론회 같은 걸 하면 국민의례 순서가 있어요. 근데 애국가 재창까지 하는 경우는 전 거의 못 봤어요. 다 생략하거든요. 다들 좀 이제 번거로워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서 하라가 아니라 아니 국가기관도 안 하는데 왜 스포츠에서는 하느냐. 저는 이걸 지금 묻는 거거든요. 굉장히 사실 좀 어색한 장면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건 관성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던 거라 지금까지 하고 있고 하던 거다 보니까 이제 의미도 부여하게 되고 선수들도 이제 그게 애국가가 물려 퍼지면 이제 경기가 시작된다라는 이 순서에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이제 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 마음가짐 이런 걸 다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바꾸는 게 맞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제 대회 나가면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의 후일담이 이제 종종 보도 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애국심이 막 끌어오른다. 그리고 다른 거 물론 일본은 이겨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하지 않아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국가대항전에서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방송에 다 그 얘기잖아요. 이제는 스포츠를 좀 즐겨라. 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올림픽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즐기는데 왜 거기에 그 결연한 애국심을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그렇지 않나요? 이게 여기서 이제 결국 나오는 그 문제는 또 이게 어디까지 가닿냐면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분리된다. 다 분리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분리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좀 역설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정치가 스포츠를 이용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정당성이 없을 때 뭐 3S 정책이다 뭐다 해서 프로 스포츠단을 계속 이렇게 활용하고 뭐 이러는데 오히려 스포츠 선수들이 그 무대에서 그러니까 스포츠의 공간에서 정치적 의사표시를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대단히 정치적인 행동을 왜 하느냐라고 엄청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아까 최 작가님이 말씀 주셨던 그 흑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왜 프로 스포츠 무대를 정치 공간으로 악용하느냐라는 비판이 빗발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애국가를 빼면 어색하다는 의견과 애국가가 있는 게 더 어색하다는 의견이 맞서는 거거든요. 근데 근원적으로는 이 프로스포츠 팀들이 애국가를 아직도 쓰는 이유는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고 스포츠는 애국심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K리그에 관중들이 많이 오지만 예전에는 국가대표 축구 대항전만 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축구 이퀄 애국심의 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기대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팀에서도 애국가를 틀면 이게 뭔가 한국인으로서 이 스포츠를 사랑해야 되고 이게 나아가서 국가 대항전, 국가 대표와 연관이 되고 계속 이렇게 연결을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옛날처럼 그 국가주의에 기대어서 스포츠를 발전시킬 건가 그걸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그게 아니라 진짜 팀 스포츠 그리고 즐기는 스포츠를 하려면 이제는 애국과의 연결고리를 스포츠에서는 끊는 것도 나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마음을 바꿨던 MC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성에 의해서 좀 치러지고 있는 측면이 좀 강하고 이게 이 국뽕이란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국뽕이 차오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보고 있으면 확실히 거기서 오는 이 정서적 이 교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그 순간에 오는. 그리고 또 이제 세레머니로서 유명 가수가 와서 어떤 MR 없이 그냥 라이브로 애국가를 부르시거든요. 그 넓은 경기장에서. 감동이 있죠. 그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로서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주의를 떠나서 그냥 그 넓은 경기장에서 자신만의 이제 가창력을 발휘해가지고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부르면 그것만으로도 분명히 이벤트성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은 또 분명히 있긴 있다. 이런 측면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실 저도 없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에서 이제 팬심을 이야기했잖아요. 관통원대 일체감이잖아요, 사실은. 소속감 내지 일체감이잖아요. 네. 스포츠도 그걸 필요로 하죠. 그렇죠. 어떤 그 팬들의 일체감, 소속감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야구도 보면은 홈팀 관중은 일루 쪽에 다 모여서 응원하고 어웨이 관중은 3루 쪽에 모여서 응원하고 물론 일부 구장은 좀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갈라져 가지고 소속감을 느끼고 거기서 우리 편 이겨라라고 하는 어떤 그 심리를 누구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네. 어찌 보면 스포츠가 존재하는 심리적 바탕이 그게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프로 스포츠를 떠받드는 그 소속감이라는 게 애국심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국내 프로 스포츠에 있어서는. 그건 애국심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다른 걸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국가 대항전에 간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때. 이게 많은 팬들이 이제 특히나 인기 있는 스포츠 같은 경우에 그런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약간 전쟁하고 약간 축적되는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스포츠에는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거기에 이제 국가주의가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찌 본다면 과거의 잔영이다. 그죠? 그러네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낡은 것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M장님이 애국자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그게 첫 번째 원칙이 되진 않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도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세 분과는 좀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